일본은 혁명의 길을 간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쿠데타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게 일본처럼 어떤 혁명을 하려면 그것을 일으킨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쥐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그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변실시켜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조선에서는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란이라는 것은 일으킬 때는 다 반란입니다. 근데 성공해서 개혁을 하면 혁명이 되는 거고 그냥 실패하면은 뭐 군란이라든지 정변, 쿠데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필이면 그 시기에 우리는 계속 실패를 반복했고 일본은 왜 성공을 했을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의역 중인들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일극 기밀을 빼서 일본에 넘겨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오경석, 그러니까 역관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유대치, 이 사람은 한의사입니다. 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역 중인이죠. 이 두 사람은 다 중인이에요. 특이하게도 박규수라는 사람은 양반이었는데 이분은 누구냐? 연암 박지원의 손자예요. 연암 박지원은 누구냐? 젊은 시절서부터 중국을 계속 드나들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험하고 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학파의 거두. 그래서 이 박규수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사온 이 서양 사정을 쭉 설명한 많은 책들이 있어서 이 양반은 그야말로 이 책을 읽고 야,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세 사람이 한국의 그 개화당의 새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박규수는 좀 일찍 죽었고 이 두 사람 오경석과 유대치는 역관 의사 중인이니까 중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반 중에서 아주 젊은 그 엘리트 양반을 포섭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개화 세력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여겨봤다가 찾은 것이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그 김옥균을 통해서 김옥균 그 집안 동네에 살고 있는 뭐 서광범,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김홍집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개화당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느냐? 저 개동에 보면 현대사옥 있죠? 현대사옥에서 쭉 올라가면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있던 자리 정독도서관 그 부분이 이 양반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금 그 가회동이라고 하죠? 가회동, 윤보선가 있고 한 그 동네가 이 양반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걸 북촌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북촌에 모여 살고 있었던 청년들 다 나이로 치면은 뭐 21살, 17살, 19살 이렇게 젊은 시절에 과거 급제를 한 아주 총명한 엘리트층을 오경석과 유대치가 포섭을 해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개화, 개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개화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이 보니까 조선은 뭐 군대라고 이름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좀 엉망이니까 우리가 교관을 보내줄 테니까 신식 군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 교관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지도하에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이걸 별기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종이라는 이 그 국왕은 참 특이하게도
자기 아버지 대원군 시절에는 이 강화도 지역을 통해서 계속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왜적들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 일대의 무력을 강화를 했는데 이 강화도 일대의 병력들을 전부 줄여버리고 돈 많이 든다고 줄여버리고 별기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전부 국왕 호위 부대를 만들어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국가라는 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아들 왕실의 안전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을 지켜야지. 나라야 나는 상관없어. 응? 나는 그냥 뭐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가지고 나란 뭐 난 몰라. 나는 왕실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다 내 건데 뭐. 이 가산제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국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왕실만 챙기는 이런 유형의 지도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별기군도 왜적을 지키려면 강화도나 어디 변방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궁궐에다가 넣어가지고 궁궐 수비하는 데다가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지키는 군들이니까 배급도 아주 잘 주고 무기도 최신형으로 주고 이렇게 잘 대접한 반면에 실제로 왜적들을 지키는 이 구식군대들은 월급도 안 주고 뭐 부식도 엉망진창이고 무기도 막 녹슬어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도 못하는 걸 주고 지키라고 앉아있으니 이 구식군인들이 이거 뭐 나라 지킬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 무렵에 이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리들조차도 월급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은 뭐 너무 가난해서 착취할 것조차 없는 나라라고 한 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었어요, 이 구식군인들이. 근데 신식군인들은 아주 잘 먹고 탱자탱자 하면서 그리고 맨날 보는 거죠. 불만이 이제 쌓이는 와중에 드디어 13개월 만에 월급을 준다고. 그 당시에는 월급을 전부 이제 쌀 같은 곡식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로 모여라 해서 구식군인들이 가서 쭉 줄을 섰는데 쌀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그 쌀 안에 돌이 반이 섞여 있고 썩은 쌀이고 뭐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다 집어던지고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게 1882년에 이모군란입니다. 문제는 그 이모군란이 일어난 계기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생계형입니다. 13개월 동안 봉급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봉급을 받으러 갔더니 그 돌이 반이나 섞여 있는 걸 쌀이라고 주니까 군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거기 있는 막 쌀 나눠주는 사람 두들겨 패고 뭐 우리 억울해서 죽겠는데 우리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런데 대원군이 뭐 우리의 의견을 들어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대원군의 집으로 몰려가요. 그 당시 대원군은 지금 민배하고 고종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운영궁에서 나에게 언제 한번 다시 찬스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구식군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권력의 향배에 이 정말 민감한 이 대원군이 드디어 나에도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거는 다 이게 전부 부패한 관리들이 저지른 거니까 부패한 관리 집 찾아가서 그런 걸 다 죽여. 둘째, 이거 일본이 와가지고 별기군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일본 공사관 가서 불질러. 단순한 생계형 그 사건이 대원군이 이 친구들을 무마시킨 게 아니라 가서 부추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공사관 쳐들어가가지고 일본 공사관 부질르고 일본 사람들 죽임으로 인해서 생계형 폭동이 국제사건으로 비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구식군대가 일본 공사관을 쳐들어와서 일본 공사관을 불지르고
일본 사람들 죽였으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야 군대 보내.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켜요.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가 아니 일본이 군대 보낸대. 그러면은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주권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보내. 그래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보내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 생계형 군인들 사건이 외국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 당시 그 국왕이 그 창덕궁에서 그 집무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원 있는 그쪽 건물입니다. 거기로 반란군들이 몰려간다 그러니까 궁궐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무기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는 바람에 이 궁궐을 반란군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반란군들이 국왕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못 살게군 이 탐관오리들 그래가지고 민씨 이런 사람들을 국왕 보는 앞에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심지어 막 이런 대목이 나와요. 경기감사 김보현이라는 사람이 아마 좀 부정을 많이 저질렀나 봐요. 궁궐 안에서 김보현을 체포해가지고 이놈은 돈을 밝히는 놈이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나 먹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이 병사들이 엽전을 갖다가 김보현의 막 입안에 쳐넣어가지고 총으로 막 쑤셔넣어가지고 여기가 터져서 막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죽였다. 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 국왕이 보니까 이건 나도 저렇게 죽게 생겼거든요.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대원군밖에 없다. 대원군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막 신나가지고 다시 와서 대원군이 권력을 잡아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청나라의 황제가 책봉을 한 거는 고종을 국왕으로 책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 허가도 없이 대원군이 가가지고 황제가 책봉한 국왕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 군대가 대원군을 체포합니다. 대원군을 체포해가지고 군함에 태워가지고 천진으로 끌고 가요. 아니 지금 이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라면서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의하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은 자주국이고 독립국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주국이며 독립국을 청나라가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라고 와서 그 나라의 그 권력자를 체포해 가서 끌고 가고 그리고 다시 고종한테 권력을 돌려주고 그리고 반란군을 토벌하고 서울의 치안을 확보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자주독립국이고 이게 무슨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약에는 분명히 자주독립국이라고 이렇게 맺어놓고 자주국이 뭔지 독립국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3,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설쳐되고 있고 일본군도 1,500명의 군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하면은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지금 한판 붙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청나라가 3,000명의 병력을 자주독립국인 조선에다가 잔류를 시켜서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의 군정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1882년 이모군란이 가지고 온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주둔만 한 게 아니고요. 이때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분명히 1876년에 일본하고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영국과 독일과 다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일본 청나라가 1882년 10월 4일 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조에 보시죠. 오직 이번에 그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위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는 것을 조약문에다가 아주 명문화해서 딱 명기를 해놨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그 1876년에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 서양 여러 나라하고 조약을 맺은 그 조약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우리의 자주권을 통째로 무시한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또 이거는 그 강화도 조약은 그 정식 명칭이 그 조일 수호 통상 조약이거든요. 미국하고 맺은 것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약은 대등한 국가 대 국가가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장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조청,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인데 이 조약이 아니라 장정인 이유는 뭐냐? 조선은 자기네들이 볼 때 속국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은 거야. 장정이라는 건 뭐냐? 청나라 황제가 신하 국가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장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조약의 이름도 장정 이렇게 붙입니다. 바로 이때 1882년 10월 4일 날 이 장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조선이 1392년에 이성계가 창업을 했죠. 창업한 이래 단 한 번도 중국을 갈 때는 중국에서 조선의 사신들은 조선 사람들은 해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해금령을 내리는 바람에 전부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 걸어서 신의주에서 저 북경까지 걸어서 3개월 동안을 갔는데 1882년에 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조선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이때서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얻으면 뭐예요? 배가 있어야지. 배가 없는데 뭘 타고 가요? 불평등의 내용이 너무나 심각하고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조선은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 전부 엉망진창이 되고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때서부터 청나라의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청나라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떼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호로 자식, 오랑캐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야? 청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가가지고 지나가는 어디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산다고 흥정해가지고 다 흥정해놓고 그냥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항의하면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왜 우리는 일본의 악랄한 만행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이 청나라 군대들의 이 무지막지한 만행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죠? 이 모든 기록들이 왕조실록에도 다 남아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막 그 개방을 하면서 한성순보라는 신문도 막 발간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약탈을 하고 막 강간을 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아니 우린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본하고 무슨 원수셨나요? 중국 놈들이 그 악랄한 짓 한 거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일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거를 다 무슨 고향이 뭐 공산당이라서 다 공산당은 감싸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심리가 뭔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뭐라고 하면은 막 불매운동 뭐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뭐라고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친구라는 둥 뭐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둥 뭐 좀 머리에 쥐가 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 중국이 얼마나 못된 짓을 자행했는지 우리 정말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조차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역사 왜곡이 아니라요. 역사 날조입니다. 날조. 게다가 도무지 이제 조선을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조선이 이제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조약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나, 관세가 뭔지를 아나, 하다못해 뭐 영어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이용장이가 외교 총책인데 이용장이 감시자를 하나를 외국인을 내세워서 네가 가서 이제 조선에 가서 조선을 도와줘. 명목상으로는 도와주러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시자입니다.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게 누구냐?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멜렌도르프예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멜렌도르프 배우셨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보냈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고종이 벼슬을 줬어요. 외교 협판. 지금으로 치면 외무부 차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외교를 총괄을 하면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청나라의 이용장에게 보고를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청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독일 외무성이 보낸 간첩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평피지풍파가 일어났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무렵에 조선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들 월급을 13개월 동안이나 밀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 등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냥 막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 뭐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느 집안에 그래도 저 창고에 뭐 좀 재물이 있다 소문나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곤장을 쳐요. 곤장을 치면 뭐라 얘기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 다 상납하는 거죠. 이때 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뭐 서양 외교관들도 많이 오고 뭐 언론인들도 많이 와서 본국 정부에다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선의 관리는 면허받은 흡혈귀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는 정말 귀신과 같은 솜씨를 발휘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3년이 되도록 월급 한 푼 안 줘도 잘 살고 있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뜯어먹더라. 그래서 이 많은 외교관과 언론인들, 서양 사람들이 보고한 기획문이나
또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상에 조선 사람들처럼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 왜 일을 안 하는 걸 봤더니 일해서 돈을 벌면 잡혀가서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목숨까지 잃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부터 빈둥빈둥 놀고 여성들은 이름도 없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여자들은 아이 낳는 기계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름조차 없다. 이름조차. 이게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악화를 하기 위해서 고종이 한 수법이 뭐냐? 차관을 도입합니다. 끝없이 차관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차관도 다른 나라에서 차관 못 들어오게 막아요. 청나라를 통해서 차관을 얻어야 돼요. 둘째, 매관매직. 이때서부터 광범위하게 이 벼슬을 팔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책에 보면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자리는 5만 달러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뭐 몇만 냥을 내야 되고, 수령 뭐 아주 몫이 좋은 수령은 뭐 10만 냥 뭐 이게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매관매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시대에도 매관매직이 있었는데 문제는 매관매직은 세도가 좀 권력자들이 매관매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고종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국왕과 왕비가 관직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돈 받고 도지사 이런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관매직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한 사람의 임기를 짧게 해서 계속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방수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 경남 뭐 함양 지역의 그 뭐 수령 부임하는데 한 3주 걸립니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임명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명장을 들고 좋다고 막 가서 저 무슨 낙동강 건널 때쯤 되면은 후임자가 또 출발을 해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법부 대신이 3년간 24명이 바뀌어요. 공조판성 26명이 바뀝니다. 수령 이런 거는요. 임기가 불과 3, 4주. 그래야 매관매직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세 번째로는 동전을 찍어내요. 그러니까 막 그 주전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동전을 찍어내요. 그 이름이 이제 당오전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당일전짜리가 있었는데 이름만 오전으로 바꿔가지고 5배로 뻥튀기 합니다. 당오전이에요. 그러면 당오전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당오전을 정부 재정창고에 집어넣어서 정부의 이 그 세입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종하고 이 민비는 당오전을 찍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가져다가 정부 재정창고가 아니라 왕실 재정창고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소용되는 비용으로 쓰는데 왕실에서 제일 많이 쓴 비용이 뭐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진령군이라는 그 무당이 있는데 조선시대 군이라는 자코를 받으려면 원래 왕이 정실 부인, 그러니까 왕비로부터 그 자식을 얻으면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군. 그리고 딸을 낳으면 공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러나 첩을두죠. 후궁이라고 그러죠. 후궁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군이라고 자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딸은 옹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이라는 거는 왕의 서자 이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야 군의 자코를 주는데, 이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이모군란 때 민비가 장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동네에서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당신 몇 월 며칠 날 서울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그 날짜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이 내리니 이거 무당이다 그래가지고 이 무당을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군이라는 자코를 내리고, 이 여자가 또 이제 벼슬을 팔아먹어요. 이게 참.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그 당시 이게 이제 조선이 망해갈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민비가 약간 아마 선천성 질환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일찍 죽어요. 순종도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지만, 이 순종도 기록에 의하면은 좀 이렇게 유전적인 좀 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이제 계속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용왕님께 제를 올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쌀 10,000섬을 밥을 지어서 용왕님께 먹인다고 한강에다가 계속 밥을 들이붓었다. 또 이 무당이 금강산 12,000폭에 쌀 한 섬과 10,000냥씩을 바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각 봉우리마다 쌀 한 섬과 12,000냥씩을 놓고 아들의 병 안 나기를 바랬다.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이런 식으로 돈 찍어가지고 왕실재정에다 집어넣고 그 돈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고종과 민비 시대는 무당이 통치한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조선책약이라는 책을 영국이 중국에다가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그 위험성을 좀 알리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선책략 외교에 의해서 미국, 영국, 독일 수교를 했는데, 멜렌드로프라는 친구가 이용장의 신복이라고 왔는데, 와가지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빨리 러시아하고 수교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렌도르프가 독일 정부로부터 러시아를 동아시아로 끌어들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의 가장 핵심 사항은 한반도로 내려가서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획득하는 거니까 러시아하고 조선을 수교하게 해주면은 러시아가 유럽 쪽보다는 동쪽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러시아라는 곰을 동아시아의 목장으로 유인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멜렌도르프가 움직인 것이 바로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 의해서 영국이 러시아 세력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해가지고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 짓을 했는데, 이거를 전면 파탄을 내는 일을 벌인 게 멜렌도르프잖아요. 이때서부터 조선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하고요, 지금 우리하고를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잖아요. 지금 세계 패권 질서는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서 중국 포위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중국의 공장에 놀아나가지고 한미동맹을 팽개치고 지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야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투항했잖아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는 정말 무섭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문재인의 고종식 폭망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국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반도로 러시아가 내려와가지고 태평양의 바다를 휘젓고 다니도록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포위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포위 전략을 쓰는 거기에 구멍을 뻥 내버린 게 멜렌도르프와 고종과 민비예요. 이 와중에 지금 그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그 이모군란 때문에 조선에 주둔해서 조선의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하고 청나라 간에 베트남을 두고 베트남의 종주권 문제를 가지고 청나라와 프랑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의 그 함대가 불과 1시간 만에 전멸을 당해요. 프랑스 함대한테. 그러니까 이제 육상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병력이 부족하니까 조선에 있는 3,000명 그 조선 주둔군 중에 절반을 빼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개화파들이 지금 말이야 우리가 지금 개국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청나라 이놈들이 말이야 3,000명 군대를 보내가지고 왕궁을 포위하고 국왕을 감시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말이 자주 독립이 말이나 되느냐. 우리가 청나라를 내쫓고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서 일본이 이거 힘 없으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니네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신들 좀 도와주셔.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왕실도 그렇고 수구 세국 세력도 마찬가지고 개화 세력도 마찬가지고 틈만 났다 하면은 외국의 힘을 빌려서 외국의 힘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간 그 무렵에 일본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자주권, 독립권을 뺏기니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문물을 도입하고 문명을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 외세로부터 우리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왕실은 물론이고 개화 세력이건 수구 세력이건 간에 어떻게든지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외국 세력에 의지해서 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외국 세력, 외세라는 것이 정말 힘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외세가 봉사를 해줍니까? 웃기는 얘기죠. 외세를 끌어들이면 외세가 그러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가 됐으니까 니네 물러가 그러면 물러갑니까?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그 외세가 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주가 뭔지 독립이 뭔지를 국가지도부가 통째로 그 의미조차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더 깊이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 당시에 이 조선의 지도부들의 생각이 지금이라고 바뀌었느냐? 우리 왜 맨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죠?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공갈을 치면 우리도 우리 군대, 우리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데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왜 맨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일본 지도부와 조선 지도부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우리는 자주독립국이 뭔지를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왜 우리는 자꾸 중국에 의존하려고 하는지,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지, 우리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빠져나가니까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개화당의 두목인 김옥균이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일본이 보낸 조선 공사입니다. 다케조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1884년 11월 달에 비밀리에 만나서 우리 쿠데타를 이긴다. 그랬더니 이 다케조에가 그럼 우리가 비용과 병력 200명, 그 당시 일본군은 200명만 놔두고 다 철수를 했거든요. 병력 200명을 돕겠다. 쿠데타 계획이 딱 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케조에가 걱정이 되니까 본국 정부에다가 지금 개화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일본의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저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국 정부의 훈령을 보내달라. 쿠데타에 그 도움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 엉망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낸 훈령 요청서가 일본 외무성에 도착하는데 열흘 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내는데 또 열흘 걸리고, 20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김옥균이가 분명히 일본 정부가 이 훈령 요청한 걸 받으면 쿠데타에 참여하지 마. 그러면은 쿠데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12월 4일 날 거사를 실행해버려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200명, 그 다음에 이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일부 병력, 이 병력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청나라 군대가 그걸 그냥 보고 그냥 놔두겠어요?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이 김옥균과 일본군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창덕궁, 지금 국왕이 있는 그 궁궐 안에서 조선 반란군과 청나라 군대 그리고 일본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그냥 무작정 참여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합법적으로 쿠데타가 아닌 조선 국왕이 우리에게 도와달라라는 요청서가 있어야만 국제적으로 이제 면피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는 와서 나를 호위해달라. 이거를 교지라고 하는데, 일본 공사 내호짐 이렇게 7글자를 써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고종이 써준 게 아니라 개화당들이 몰래 위조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일본군은 위조가 됐든 아니든 어쨌든 고종이 써준 그 교지를 가지고 교지가 일본 공사관에 접수가 돼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면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쿠데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도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제일 핵심이 뭐냐? 신분제 폐지입니다. 조선에서 이 신분제라는 게 얼마나 정말 강고했는지, 약 3% 내지 7%의 양반, 그리고 10% 내지 15%의 중인,
나머지 약 그 80%는 다 상민 혹은 노비인데 우리가 상민을 상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양반 상놈. 이런 신분 구조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악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층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소위 말하는 반상의 이 신분제를 무너뜨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 개화당들도 자기네들의 그 내 안에 신분제 폐지를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천황은 있는데 천황은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아래에 내각이 있어서 내각을 통해서 통치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입헌군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입헌군주제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개혁안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인사도 제멋대로 하고 근데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자식들 왕권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뭐 나를 이렇게 쿠데타에 합류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왕은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고 지네가 다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종이 야 내가 얘네들하고 이거 같이 쿠데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여기서 변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 밥사발 아래다가 청나라 군대에는 빨리 군대를 출동시켜서 나를 구해다오 하는 거를 비밀리에 밥사발 밑에다가 비밀 서류를 붙여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그걸 근거로 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갑신정변의 우리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창덕궁에서 12월 6일 날 사흘 만에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일본군하고 김옥균 쿠데타군을 압도적으로 그냥 1500명 병력이 200명을 찍어 눌렀으니까 뭐 게임 끝이죠. 그래가지고 이 개화당 7명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조선에서 개화운동은 완전히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천하 46시간 만에 끝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우리 그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한테 이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가 있느냐. 우리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력을 기르자. 그 무력을 길러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서부터 일본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이 전 세계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러시아 나중에 이제 독일이 되는데 이 프러시아라는 거는 군국주의의 원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가 있고 국가 아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군이 움직여요. 그런데 프러시아는 정반대입니다. 군대가 있고 군대 아래에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를 군대가 움직여요. 이걸 군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러시아라는 거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하고 보불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야 프러시아가 세계 최강이구나. 그래서 프러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교관으로 유명한 메켈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다가 일본군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적인 그런 군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조선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떼고 물러나가지고 이 청이나 러시아가 계속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이 한반도를 이 위협을 없애려면은 우리가 한반도를 차지하는 게 최선이고 그게 안 되면 적당한 선에서 한반도를 분할을 시켜서
북쪽 지역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남쪽 지역이라도 우리가 차지하자. 그게 39도선 아니면 38도선인데요. 38도선은 뭐 다 아시는 선이고 39도선은 어디냐?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이 39도선입니다. 이런 구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갑신정변도 아니 개혁을 하고 뭘 하려면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 자력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일본군의 도움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 고종도 도라섬으로 인해서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개화당을 완전히 묵사발을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 국가 지도부 내에서 개화라는 말만 들으면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고종실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종이 우리는 그 고종이 그 우리 와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해달라라고 교지가 와서 우리가 그 교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출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요. 갑신정변을 김옥균이가 그 주동을 해서 일으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신정변의 연출, 기획 모든 것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갑신정변 쿠데타 당시에 일본군 자객들도 동원이 돼요. 그래서 그 민영이 이런 사람들을 그 공격을 하는 게 전부 일본 그 자객들이 그 공격을 하는데 이 자객도 후쿠자와 유키치가 보내준 거고요. 그 폭약으로 폭발을 시키는데 그 폭약도 후쿠자와 유키치가 내주고 돈도 후쿠자와 유키치가 내주고 이런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 왜? 후쿠자와 유키치 생각은 조선에서 개화당들이 정권을 잡도록 우리가 정변을 일으켜서 조선이 이제 개화당이 세력을 잡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개화 세력을 만들어주면 이건 자연히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김옥균에게 모든 거사 자금 이런 걸 다 대줬는데 사흘천하로 실패를 하니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옥균이가 일본으로 밀항을 한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갑신정변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갑신일록이라는 그 갑신정변 그 기록물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이 갑신일록을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은 다 빼서 가짜로 위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 쿠데타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개입됐던 사실이 은폐된 이런 과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 역사 이런 데서는 싹 빠져 있어요. 갑신정변 쿠데타도 결국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의도였고 바로 이게 갑신정변 회고록 이게 그 갑신일록이라는 것을 그 번역을 해서 낸 책입니다. 요 갑신정변 회고록이라는 책은 지금 교보문고 이런 데서도 팔고 있는데 이 책이 김옥균이가 의도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는 여기에 그 관여 안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후쿠자와 유키치 내용은 다 빼고 가짜로 쓴 내용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쿠데타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조선 국왕이 사는 궁궐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 갑신정변의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1500명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1500명, 일본군 1500명이 서울에서 또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으니까 야 이러다 이거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조선에 있는 군대를 다 철수시키자. 협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협약을 맺어요. 우리가 갑신정변 그러면은 그냥 김옥균이가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흘천하로 끝난 뭐 그냥 뭐 약간의 소용돌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결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개화당 몇 명이 일으킨 이 쿠데타가 결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막 국왕이 사는 그 궁궐 안에서 전투를 벌인 거는 물론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신정변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군국주의 일본으로 다시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였다 하는 것이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에서 밝혀낸 연구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아쉽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직도 우리 이 한국인들의 유전인자 속에 자주 독립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안보를 물론 뭐 동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악당이 나타나면 그 악당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이웃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악당들하고 싸워서 나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순한 나는 내가 지키는 거다라는 이게 보수주의의 출발인데 이런 거조차도 모르고 사회는 국가가 지켜주는 것 국가가 뭐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수주의가 없는 거예요. 우익이 뭔지를 알아. 좌익이 뭔지를 알아.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수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부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이 완전히 이 사꾸라들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번에 다 아셨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우리부터 단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여차하면은 그냥 우린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군인들이 완전히 그냥 핫바지가 돼가지고 저게 국군인지 무슨 오합지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모습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실수나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당 부분의 역사가 지금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날조되고 심지어 생략됐다 하는 걸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교훈으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